저명한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 경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때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 그의 마지막 철학적 사유를 담은 작품이 태어났죠. 이 책은 한 위대한 과학자의 냉철한 지성과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깊은 고뇌가 만나는 지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 문명의 흥망성쇠, 나아가 우주의 비밀에 대한 아주 장대하고 깊은 사색의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의 첫 장면은 고대 로마의 심장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져 내리는 콜로세움, 그 장엄한 폐허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도 압도적인 공간에서 화자인 나와 그의 두 친구는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인류 문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 친구의 성향을 알아야 해요.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졌거든요. 한 명은 암브로시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역사의 모든 순간에서 신의 어떤 계획, 즉 섭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오누프리오. 그는 모든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믿는 약간은 냉소적인 회의론자죠. 이 두 사람의 팽팽한 논쟁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먼저 입을 여는 건 회의론자 오누프리오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폐허를 보면서 인간의 힘과 야망, 그 끝없는 욕망의 흔적을 읽어냅니다. 그에게 이 콜로세움은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로마 정신의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과 동시에 그 한계까지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 암브로시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 폐허가 인간의 야만적인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바로 신앙의 힘 덕분에 지금껏 보존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때 이 벽 안에서 무참히 박해받던 기독교가 결국 그 박해의 장소마저 성스럽게 만들어 지켜냈다는 것, 정말 역설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암브로시오의 눈에 콜로세움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검토 경기가 열리던 야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요한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죠. 즉, 세속적인 권력과 잔인함 같은 것들을 신앙이 마침내 이겨냈다는 아주 위대한 승리의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말에 오누프리오는 아주 냉소적으로 받아칩니다. 그가 보기엔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인 저 웅장한 성 베드로 대성당조차 언젠가는 이 콜로세움처럼 폐허가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그게 거대한 죄북이든 위대한 신앙의 상징물이든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법칙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암브로시오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가 그저 흥하고 망하는 것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해요. 고대 제국들이 겪었던 그 모든 역사는 결국 인류를 더 높은 정신적 단계로 이끌 기독교의 탄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신의 거대한 계획 아래 잘 짜인 한 편의 서곡처럼 말이죠. 이렇게 열띤 토론이 끝나고 친구들은 사교 모임을 위해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화자는 달빛이 비치는 폐허에 홀로 남기로 하죠. 그리고 두 친구가 남긴 주장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자기 자신만의 깊은 사색 속으로 빠져듭니다. 혼자가 된 그는 영원할 것만 같은 밤하늘과 그 아래 묵묵히 서 있는 거대한 폐허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업적들조차 저 밤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처럼 그저 한순간 반짝 빛을 내다가 영원이라는 어둠 속으로 쓰러지는 그런 덧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문명이라는 저 태양은 결국 서쪽으로 저물어서 영원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될 운명인 걸까요? 바로 이 깊은 고뇌의 순간, 그의 의식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모든 현실 감각이 흐릿해집니다. 눈앞에 있던 폐허의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세상은 고요하고 강렬한 빛과 마치 천상의 음악 같은 소리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는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윽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스스로를 게니우스라고 칭하는 존재가 말을 걸어온 거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인간의 이 좁은 시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역사와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겠다고요. 이제 화자의 영혼은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인류가 걸어온 수만 년의 장구한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실로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니우스가 보여주는 인류의 역사는요, 결코 혼란스럽거나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마치 잘 닦인 길을 걷는 것처럼 원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온 필연적인 과정으로 그려지죠. 이것은 어쩌면 모든 것이 순환할 뻔이라고 말했던 오누프리오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환상 속에서 인류는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술도 철학도 편안함도 없이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지배하는 춥고 배고프고 잔혹하기만 한 세상이죠. 게니우스는 설명합니다. 이 모든 진보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소수의 위대한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이 인류를 그 미개했던 유아기에서 이끌어내서 문명의 첫걸음을 내딛게 한 것이라고요. 자, 이제 인류는 거대한 도시와 서원을 지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죠. 그들의 도구는 아직 무른 청동에 머물러 있고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쉽게 왜곡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결정적인 도약을 위한 열쇠가 아직 빠져있는 상태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두 가지 혁신적인 발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재련 기술과 생각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는 문자의 발명입니다. 철로 만든 무게는 군사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죠. 그리고 문자는 법률, 역사, 철학 같은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쌓이고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문화가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면서 그리스와 같은 위대한 문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문명의 정점, 바로 로마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화려함 뒤에는 쇠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게니우스는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낡고 부패한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비록 잔혹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요. 로마가 남긴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기독교 세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과거의 문명처럼 허무하게 붕괴하지 않도록 인류의 진보를 영원히 보존할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인쇄술과 화약입니다. 인쇄술 덕분에 지식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죠.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약은 문명 세계가 다시는 외부의 야만적인 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수단이 되어주었습니다. 게니우스는 이 기나긴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과학의 발전으로 장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왕이나 제국의 권력은 한때의 것이지만 뉴턴과 같은 과학적 천재들이 발견한 진리는 인류 전체를 위한 영원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환상은 눈에 보이는 사건들의 역사를 넘어섭니다.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게니우스는 이제 우주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의 성별처럼 개별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작위처럼 보이는 현상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균형과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심지어 전쟁과 정복마저도 인류라는 종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핵심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 즉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 시대에 여러 육체를 거쳐가면서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실현,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도덕에 대해 깊이 탐구했던 소크라테스의 영혼이 먼 훗날 러시아를 개혁했던 뾰트르 대제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산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화자의 시점은 지구라는 이 작은 무대를 벗어납니다. 광활한 태양계를 가로질러서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의 영혼은 이제 육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지구의 차갑고 어두운 폐허는 저 멀리 아득해지고 두려움 대신 따뜻한 해방감을 느끼며 달과 목성 그리고 토성을 향해 빛의 속도로 나아갑니다. 토성에서 마주친 존재들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물질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들이 속한 이 우주의 장엄하고 복잡한 법칙을 이해하고 관조하는 데서 오는 순수한 지적인 희열뿐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해성계에서 만난 존재들은 아예 육체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빛의 구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한때 우리처럼 지구에서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행성에서의 삶을 거치며 계속 진화하여 마침내 순수한 영적 존재인 세라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영혼들의 기나긴 여정을 이끄는 궁극적인 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게니우스는 그 답이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지적인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신을 향한 사랑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이타적인 발견과 자비로운 마음에 사용하면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고 반대로 이기적인 교만과 야망으로 변질시키면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주의 절대적인 도덕률인 셈입니다. 게니우스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게는 우주의 법칙을 직접 아는 것만이 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하든 이 우주는 결국 영원한 정의의 법칙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이 장대하고 우주적인 환상은 그 말을 끝으로 갑자기 뚝 멈춥니다. 화자는 마치 높은 곳에서 툭 떨어지듯 다시 자신의 육체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세계로 급작스럽게 되돌아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우주의 비밀을 속삭여주던 게니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하인이 든 횃불의 불빛이었죠. 이 극명한 대조는 우리에게 깊고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가 겪었던 이 모든 경험은 폐허 속에서 우울한 상상이 빚어낸 한낱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인간이 찰나에 엿본 우주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이 철학자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저문 로마의 콜로세움. 친구들은 다 저녁 약속 때문에 떠나버렸고 이제 거대한 폐허 속엔 한 남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주변은 정말 고요하죠. 시간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이 공간에서 그는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냥 평범한 여행지에서의 감상이 아니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신비까지 꿰뚫어보는 엄청난 환상으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출발해서 인류 전체의 여정까지 아우르는 아주 장대한 사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가 마주했던 그 놀라운 환상의 세계로 우리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잦아드니까 마치 이 고대의 돌들이 품고 있던 그 오랜 침묵이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의 부서진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서 폐허 위로 조용히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은은한 달빛이요, 무너진 아치와 기둥들의 그림자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면서 역설적이게도 이곳이 한때는 정말 장엄했었지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간의 무게가 무겁게 내려앉은 이 고요한 공간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아주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깊은 생각의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폐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우수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문득 한 사람의 인생이 떠오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세상을 배우면서 자라나고 또 장년이 되어서는 힘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쇠락해가는 그런 한 사람의 일생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저 거대한 로마 제국도 결국 이 숙명 같은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폐허가
꼭 한때는 정말 강력했던 제국의 쇠락한 몸뚱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유한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이 끝도 없이 깊어지던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의식이 점점 현실의 감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있던 콜로세움이 뭐랄까 신기루처럼 아른거리다가 이내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풍경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빈자리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과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 가득 채우는 거죠. 이제 의식적인 생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차원의 존재라도 된 것처럼 오직 이 빛과 소리로 가득 찬 신비로운 경험에 온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체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또렷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집니다. 자신을 지성체라고 소개한 이 존재는요, 그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건 꾸짖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알매 세계로 초대하는 것에 가까웠죠. 이어서 그 무지를 깨우쳐주고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네, 이 목소리가 바로 앞으로 펼쳐질 이 장대한 환상의 여정을 이끌어갈 안내자, 지니어스였습니다. 자, 이제 지니어스의 안내를 따라서 그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인류의 새벽이에요. 환상은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초의 시간, 인류 역사의 맨 첫 페이지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의 눈앞에는요, 아직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원시 그대로의 자연이 펼쳐져요. 끝없이 이어진 숲, 질퍽한 늪지대, 그리고 그 속을 어슬렁거리는 태고의 생명체들. 여긴 정말 문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자연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죠. 그리고 바로 이 거친 땅 위에서 인류의 가장 초기 모습, 원시 인류가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초기 인류의 삶은 정말 혹독함 그 자체였어요. 옷도 없죠, 집도 없죠. 그냥 자연의 맨몸으로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동굴이나 커다란 나무 밑에서 겨우 비바람을 피하고요. 야생과일이나 조개를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 굶주림을 면하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바닷가로 고래사체라도 떠밀려 오면요, 그 귀한 식량을 차지하려고 몽둥이를 들고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워야만 했죠. 무기라고 해봤자 부싯돌이나 생선뼈를 뾰족하게 갈아서 만든 아주 조잡한 것들이었고요. 심지어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최고의 별미가 뭐였는지 아세요? 야자나무 순에서 찾아낸 구독이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는 그에게 지니어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간의 탄생, 인류의 시작이다. 이 모습에서 그대가 혹은 당신들이 흔히 낭만적으로 상상하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 같은 걸 찾을 수 있는가? 감탄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게 과연 있는가? 하고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환상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발전과 문명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성취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성찰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지니어스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환상의 장면이 바뀝니다. 그 혹독했던 생존투쟁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안정과 질서의 시대가 열려요. 더 이상 굶주림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소를 몰아서 목초지로 향하죠. 밭에서는 곡식을 거두고 저 멀리 오두막에서는 빵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수렵과 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 이건 단순히 식량을 얻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모든 걸 내맡겨야 했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삶으로의 정말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지니어스는 설명합니다. 이런 위대한 발전이 그냥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요. 그 무리 속에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지혜와 관찰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선각자들이요.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은 어떻게 짓는지, 가축은 어떻게 길들이는지, 또 씨앗을 심고 거두는 법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번 배운 이런 지식과 기술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누적되는 지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 바로 문명의 탄생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 평화롭던 목가적인 농경 사회를 지나서 인류가 드디어 최초의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과연 사회 구조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그의 눈앞에는 이젠 잘 가꾸어진 드넓은 평야가 보이고요. 해안을 따라서는 웅장한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어요. 도시 안을 들여다보니 화려한 궁전과 신전이 있고 사람들은 말을 타고 군사훈련을 하거나 노를 저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전의 농경사회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직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난 초기 문명에도 아직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구와 무기가 노쇠,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물론 청동은 그 이전 시대의 돌이나 뼈와는 비교도 안 되게 유용했지만 그 단단함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문자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자가 없으면 지식과 사상은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야 하잖아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위험이 항상 있었죠. 노래나 이야기 형태로만 겨우 전달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지식을 정밀하게 쌓고 널리 퍼뜨리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류의 운명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두 가지 위대한 발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 연철 기술이에요. 지니어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이름 모를 그리스인이 우연히 이 기술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문자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요, 비유하자면 마치 컴퓨터에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한 것과 같았어요. 인류 사회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시키는 엄청난 발판이 된 겁니다. 이 철은 곧 강철로 발전했고요.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강철로 만든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소수의 군대가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들은 정복한 곳에 식민지를 세우고 자신들의 발전된 기술과 제도를 퍼뜨렸습니다. 농업에서는 더 단단한 쟁기가 땅을 더 깊게 갈아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했고, 더 정교해진 도구들은 더 위대한 건축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말 그대로 강철의 힘이 곧 문명의 힘이었고, 이걸 가진 자들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강철과 문자는 마침내 고대 문명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 정점을 보여준 곳이 바로 고대 그리스였죠. 그들은 강철 무기로 무장해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냈고 지중해 곳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도시마다 학교와 도서관이 세워져서 지식이 꽃을 피웠고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논했죠. 예술가들은 강철로 된 정으로 대리석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완벽한 조각상을 만들어냈고 신전의 벽은 신화와 역사를 담은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 정치, 예술, 철학, 정말 모든 면에서 인류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여정, 로마로 떠나봅니다. 환상은 고대 세계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정점으로 그를 이끌어가죠. 바로 그가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곳, 콜로세움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더 이상 폐허 속의 외로운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비단 차양이 쳐진 아케이드 꼭대기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콜로세움의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는요, 아프리카에서 온 기린과 얼룩말, 저 멀리 나일강에서 온 하마, 겐지스강의 호랑이 같은 세상의 온갖 진귀한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제국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엄청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은 이 콜로세움의 담장을 훌쩍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기 아라비아의 사막에서부터 칼레도니아의 험준한 산악지대까지 로마가 정복한 모든 곳에는 로마의 도시가 세워지고 로마의 법이 시행되고 로마의 언어와 예술이 자리 잡았죠. 온 세상이 마치 로마라는 거대한 하나의 제국 아래 완벽하게 통일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로마가 이룩한 평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영광에도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로마의 모습이 아주 서서히 쓰러지기 시작해요. 마치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에 그 텅 빈 공허함처럼 제국의 위대함 뒤에 감춰져 있던 균열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거죠. 이제 환상은 제국의 극적인 쇠락과 몰락을 보여주면서 모든 위대한 것들에도 끝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지니어스는 말합니다. 로마의 멸망이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만은 아니었다고요. 쇠락의 씨앗은 이미 제국 내부에서부터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도시들은 일은 하지 않고 정부가 주는 빵과 서커스에만 열광하는 나태하고 사치스러운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한때 로마 군단의 뼈대였던 자유로운 농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땅은 노예들이 일하는 거대한 농장으로 변해버렸죠. 나라를 지키는 군대마저 애국심이라고는 없는 용병들로 채워졌고요. 심지어 그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황제의 자리까지 팔아넘기기에 이릅니다. 로마는 이미 속부터 단단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해진 로마가 외부의 거센 도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북쪽과 동쪽에서 그들이 야만족이라 부르던 이민족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약탈하고 도서관을 불태우고 수많은 예술과 문학의 기념물들을 파괴했어요. 그렇게 찬란했던 로마의 문명은 이민족의 말발굽 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세상은 아주 길고 긴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파괴와 절망의 풍경만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여정, 새로운 시대의 여명입니다. 로마가 남긴 잿더미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파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싹틀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지니어스의 이야기는 파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과정을 보여주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유럽은 정말 깊고 어두운 암흑기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고대 로마와 아테네를 본보기로 삼아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갔죠. 또 야만족의 파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수도원에 보존되었던 고대의 지식들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폐허 속에서 발견된 고대 조각의 패편들은 미켈란젤로 같은 새로운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과거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발판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니어스는 근대 시대를 정리하고 또 지켜내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발명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쇄기예요. 인쇄술 덕분에 지식은 더 이상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책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과 발견들은 사라질 위험 없이 무한히 복제되어서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된 거죠. 이걸로 사회의 진보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화약입니다. 화약은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개인의 용맹함보다는 부와 기술력 같은 문명이 가진 총체적인 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만든 거죠. 덕분에 발전된 문명 세계가 다시는 야만족의 침략에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을 일종의 안전장치를 갖게 된 셈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인류는 드디어 과학혁명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물리학, 화학, 역학 같은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정말 고대인들이 봤다면 이건 마법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놀라운 기술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지니어스는 바로 이런 과학의 발전이 사회에 얼마나 깊고 경이로운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인류가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대인들이 수많은 노예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겨우 바다를 건넜다면 근대인들은 바람의 힘과 나침반만으로 전 세계를 항해했죠.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은 증기기관이라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힘으로 대체되었고요.
캄캄했던 밤거리는 가스등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신의 분노나 변덕이라고 생각했던 번개마저도 피레침이라는 과학의 발명품 앞에서는 무력해졌죠. 과학은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여기서 지니어스는 자신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왕조는 벗기고 제국은 흥했다 망하기를 반복하지만 자석의 원리나 증기기관의 기술처럼 한번 발견된 진짜 지식과 발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파괴될 수 없는 인류의 영원한 자산이 되어서 끊임없는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결국 군대나 성벽이 아니라 바로 이 지식이야말로 문명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라는 뜻입니다. 인류 사회의 역사에 대한 이 장대한 환상을 쭉 보여준 지니어스는요, 이제 그의 시선을 더 근원적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 현실 세계 그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변치 않는 법칙, 즉 우주를 지배하는 불변의 정의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예고하죠. 이건 환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인류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지금까지의 환상은 그 거대한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니어스는 이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명,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더 깊은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환상은 이제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서 우주의 법칙과 영혼의 본질을 탐구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폐허, 황량함, 그리고 짙은 어둠.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건 바로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암울한 광경을 차마 더는 마주할 수가 없어서 그만 눈을 감아버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험프리 데이비 경의 책 여행의 위안 속 환상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찬란했던 예술과 과학의 기념비들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그러니까 문명 전체가 몰락하는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그 다음 장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화자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눈을 감은 바로 그 순간, 그의 영적인 안내자, 지니어스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대의 군사적 천재성에서 비롯된 영광과 위대함은 사라졌을지라도 삶을 장식하고 품위 있게 만들었던 예술과 제도들은 전혀 다른 사회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이건 그냥 괜찮을 거야 하는 식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긴 일종의 선언 같은 거였죠. 파괴가 끝이 아니라는 것. 사실 소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형태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다시 태어날 뿐이라는 어떤 거대한 순환의 법칙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상은 파괴와 절망의 장면에서부터 서서히 회복과 재탄생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지니어스는 이제 화자에게 로마의 폐허,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문명의 싹이 트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탈리아의 그 황량함 속에서 밝아오는 새로운 새벽의 풍경,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화자가 다시 눈을 뜨니까요. 그의 눈앞에는 이탈리아가 그 황폐함에서 회복되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먼저 어둠의 시대가 있었죠. 고트족과 반달족이 제국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이나 교회 같은 아주 조용한 피난처들 속에서 고대의 지혜가 담긴 도서관들이 기적적으로 보존됐거든요. 그 야만적인 심리학자들조차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거룩한 영향력 덕분에 지식의 아주 가느다란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씨앗을 바탕으로 아테네와 로마 같은 옛 도시들이 새로운 시대의 모델로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로마는 과거의 군사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지로 부활해서 예술과 천재성의 위대한 부흥,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대를 이끌게 되죠. 정말이지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 그 자체 같지 않나요? 자, 이제 환상은 과거의 부활을 넘어서 미래의 문명을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줄 발명품들로 시선을 옮깁니다. 지니어스는
고대 세계의 그 찬란한 지식과 문명이 왜 그토록 허무하게 파괴되고 잊혔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인류 진보의 핵심적인 담보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니어스가 가장 먼저 가리킨 건 바로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는 인쇄술을 이렇게 정의해요. 천재의 산물을 불멸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도서관들은 화재나 약탈에 너무나 취약한 몇 안 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수천 수만 권의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인쇄술 덕분에 지식은 거의 무한히 복제될 수 있게 되었고, 소수의 특권층만 독점하던 비밀스러운 지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이 된 거죠. 지니어스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술이야말로 인류가 다시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같은 끔찍한 지적 암흑기를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니어스가 보여준 건 화약입니다. 좀 의외죠? 그는 화약을 문명인을 야만인보다 무한히 우월하게 만드는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명품이 전쟁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개개인의 용맹함이나 잔혹한 힘겨루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 대신 과학적 독창성, 조직적인 인내심 같은 문명사회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대결이 된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는 전쟁이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덜 잔인해졌다고 설명해요. 한 명의 잔혹한 전사보다는 사회 전체의 기술과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술 덕분에 수백만의 야만인이 다시금 문명화된 국가를 침략해서 파괴하는 일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쇄술과 화약이 마련한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아는 근대 유럽의 모습이 빠르게 펼쳐집니다. 먼저 유럽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힘의 균형이 만들어져요. 한 나라가 너무 과도한 야심을 드러내면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저항하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균형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학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한때는 모호하고 온갖 오류로 가득 찼던 학문이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환상 속에서 지니어스는 이 변화를 이끈 인물들을 차례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과학적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론 그 자체를 제시한 영국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엔 베이컨의 그 생각에 가장 훌륭한 실험적 증거를 더한 토스카나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위대한 영국인 아이잭 뉴턴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진정한 우주의 체계를 완성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죠. 연금술이나 점성술 같은 뜬구름 잡는 망상은 역사의 뒤암길로 사라지고 이성과 실험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니어스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국이나 왕조보다 훨씬 더 영속적인 오래가는 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침반을 예로 들어요. 자석에 한 번 닿은 이 작은 쇠조각, 이건 그 특성을 영원히 보존하죠. 그리고 인류에게 길 없는 망망대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왕조는 흥하고 망하기를 거듭하고 위대한 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 작은 쇠조각이 품고 있는 지적 발견의 힘, 이것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인류의 영원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 발견이 얼마나 영속적인지는 증기기관의 예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지니어스가 이렇게 말해요. 델라웨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증기선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며 북미의 사막과 캐나다의 황무지로 문명을 실어나를 것이요.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영국의 아시아 지배가 언젠가는 칭기즈칸의 제국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기선이라는 발명품, 그 지적 노동의 산물만큼은 정치 권력의 오르내림을 초월해서 영원히 인류에게 남아 문명을 전파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기술은 그걸 만든 제국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역사, 기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이제부터 환상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세계를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성한 원리들을 탐구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지니어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변화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니어스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그냥 우연의 선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을 보든 남녀의 성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또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공기의 구성 성분이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떤가요? 지구 표면을 뒤덮은 식물과 동물의 분포 역시 겉보기에는 무작위 같지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과연 이런 현상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우연에 맡겨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결코 틀리는 법이 없는 어떤 거대한 지성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는 걸까요? 지니어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정말 독특한 관점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모든 사건에는 인간이 인지하는 겉으로 보이는 동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신성한 목적,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정복자들의 겉보기 동기는 뻔하죠. 약탈, 권력욕, 이런 저속한 야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신성한 목적은 약해진 인종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활력 있는 인종을 그 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 당장은 폐허가 되고 사막처럼 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신성한 목적은 미래에 더 건강하고 강력한 인구를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 생각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알라리크나 아틸라 같은 인물은 신성한 힘의 도구로서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움직인다고 믿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화된 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류 전체의 유전적 구성을 개선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를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파괴와 고통은 다음 세대에 가서는 경작지와 건강한 인구로 대체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급진적이면서도 비정한 역사관입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니어스가 자연에서 비유를 가져와서 설명해줘요. 봄날의 폭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에는 모든 걸 부수고 흩트리는 파괴적인 힘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거친 바람은 한 꽃의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로 옮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품종을 섞어주는 것은 식물 세계가 더 건강하고 완벽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야만족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폭풍 역시 겉보기엔 파괴적이지만 인류라는 종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품종을 섞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신성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환상은 또 다른 중요한 원리로 넘어갑니다. 바로 신체적인 특성이든 교육이나 습관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자질이든 모든 특성은 세대를 거쳐서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유전적 자질의 원리입니다. 지니어스에 따르면 이 원리는 역사 속에서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해요. 첫째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특정 집단이 가진 우월한 자질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신성한 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죠. 둘째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인도의 브라만 계급처럼 특정 직업을 대대로 물려주게 해서 전문화된 노동의 완벽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서 말했던 인종의 혼합 역시 이 원리의 중요한 일부라는 거예요. 오랜 문명 생활로 인해 과도하게 섬세해진 감수성 같은 결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강인하고 거친 부족의 힘을 수혈해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즉, 지니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발전은 때로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또 때로는 외부의 활력을 수혈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과정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이 쓰여진 19세기의 시대적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니어스는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코카서스 인종은 항상 그 우월성을 보존해온 반면 흑인이나 납자코 인종은 항상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이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논쟁적인 주장입니다. 당시 유럽 중심주의와 초기 인종 이론의 영향을 받은 생각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되 결코 저희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니어스는 인종 혼합이 왜 필연적인지에 대한 반론 또한 제시합니다.
그 자체로는 완벽함인 특정 능력의 과잉은 오히려 결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촉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고통을 느끼는 병적인 상태가 되거나 청각이 너무 섬세해져서 아름다운 화음의 즐거움보다 작은 불협화음의 불쾌함에 더 민감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랜 문명 국가는 바로 이런 과도한 섬세함이라는 약점을 갖게 되고 이 약점은 다음 세대에서 더 강인하고 둔감한 부족의 힘을 통해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정복과 혼합이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자, 이제 환상은 드디어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모든 역사의 혼란과 진보, 파괴와 창조, 보존과 혼합, 이 모든 것들 뒤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지니어스는 이 모든 것이 인류를 더 높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니어스는 이 환상의 핵심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세계의 인구 속에서 위대한 목표는 명백히 행복하고 지적인 삶의 향유에 가장 적합한 잘 조직된 육체를 만들어내는 것, 즉 인간을 단순한 동물적 상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모든 이야기, 로마의 멸망과 부활, 문명을 지키는 발명들, 보이지 않는 역사의 법칙들, 그리고 유전의 원리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종착점입니다. 결국 역사는 더 높은 차원의 지적 존재가 되기에 걸맞은 인간이라는 그릇을 빚어내기 위해서 설계된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심오한 관점은 우리를 더 깊은 우주적 여정으로 이끌면서 다음 이야기의 완벽한 서막이 되어줍니다. 험프리 데이비스의 여해에서의 위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콜로세움의 폐허 속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아주 깊고 신비로운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작가가 생각하는 우주와 영혼의 여정에 대한 철학이 아주 잘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요, 영혼의 본질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주를 가로지르는 장대한 여정을 거쳐 토성과 해성에 사는 신비로운 존재들을 만나고 마침내 존재의 궁극적인 법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환상이 딱 시작되는데요. 주인공 앞에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루기 시작해요. 자, 이 지니어스라는 존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걸까? 영적인 힘이라는 게 창조되는 걸까?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바로 그 질문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니어스는 곧바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지니어스의 대답이 정말 단호해요. 딱 잘라서 말하죠. 그거 둘 다 틀렸다 하고요. 이 한마디가 기존의 모든 생각을 뒤엎고 영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지니어스가 설명하는 영혼의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영혼은 태어나거나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원래부터 존재하는 변치 않는 근본적인 정수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질 세계의 원자 총량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들의 총량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은요, 영원하고 나눌 수도 없고요. 숫자도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모두가 어떤 무한한 지성의 일부이고 끊임없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수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지니어스가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줍니다. 바로 하나의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지구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서 도덕의 기초를 쌓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표트르 대제가 되어서 통치력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는 뉴턴이 되어서 순수한 지성을 탐구하는 식으로요.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런 기본 원리를 딱 배우고 나니까 주인공의 의식이 드디어 콜로세움의 어둡고 차가운 폐허를 벗어납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떠오르는 거죠. 주인공이 마치 땅에서 솟아오르듯 어둡고 차가운 현실을 뒤로하고 밝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떤 날개가 있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푸른 하늘, 달, 별들이 휙휙 지나가고 목성은 거대하게 확대되어서 그 위성들까지 선명하게 보이고요. 토성의 고리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최고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자, 이제 태양계를 지나서 지니어스가 주인공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토성의 대기 속으로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토성의 풍경은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거대한 빙하 같은 표면에 유리기둥이 솟아있고 장미색 강물이 보라색 바다로 흘러드는 그런 초현실적인 모습이죠. 모든 게 낯설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존재들은 더 기이합니다. 거대한 덩어리 같은 몸에 아주 얇은 막 6개를 날개처럼 써서 날아다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죠. 지니어스는 여기서 인간과 토성의 존재들을 비교해주는데 정말이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감각도 지식도 제한적인데 이들은 감각이 무한히 확장되어 있고요.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이들은 수백 배 더 긴 역사를 완벽하게 기억하죠.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이들에게는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지적인 야망만 있을 뿐이에요. 이들의 지적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요. 태양계의 법칙은 이미 완벽하게 파악했고요. 우리에겐 미지의 공포인 혜성도 이들에게는 달력 보듯 뻔한 존재예요. 심지어 성운이 별이 되는 그 장구한 과정을 수천 년에 걸쳐 기록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여정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안정된 토성을 떠나서 이번에는 태양을 향해 돌진하는 역동적인 혜성으로 이동해요. 그 불타는 환경 속으로 말이죠. 거기서 주인공이 본 건 순수한 빛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었어요. 마치 여러 가지 색깔의 불꽃 덩어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종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 세라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니어스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 사실은 한때 지구에 살았던 영혼들이다 하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시작된 영혼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진화 단계라는 거죠. 주인공은 당연히 궁금했겠죠? 그럼 저 존재들이 지구에서의 삶을 기억할까? 하고요.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요. 지니어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성한 지혜의 법칙에 따라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 새로운 상태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나 기억 같은 건 더 높은 단계에서는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간다는 거죠. 이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아요.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 때 땅을 기어다니던 시절의 달이나 식성은 전혀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영혼의 진화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전 단계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아주 명쾌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우주적 여정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 단계를 거치면서도 영혼이 유일하게 간직하는 단 하나의 감정, 단 하나의 열정이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지식에 대한 사랑, 즉 지적 능력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완벽해지면 곧 신에 대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 지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운명에 갈리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인 허영심이나 남을 억압하는 데 쓰면 그 영혼은 타락해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요. 반대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걸 이롭게 사용하는 데 쓰면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상은 지니어스의 마지막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켜진 빛이며 그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리는 그 무한한 지성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경이로워하며 숭배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통해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는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 감미롭던 목소리가 뚝 끊깁니다. 장엄했던 우주적 환상이 한순간에 막을 내리는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 주인공은 땅에 쓰러져 있었고 눈앞에 있던 그 위대한 지니어스는 다름 아닌 횃불을 든 자신의 하인이었어요. 그 장엄한 우주적 진실과
어둠 속에서 주인을 찾는 하인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 이 대비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한 사랑이 영혼을 성장시키는 열쇠라면 우리가 이 짧은 삶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쌓아가는 지식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아주 저명한 과학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펜을 든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쓸까요? 여기 위대한 화학자이자 발명가였던 험프리 데이비 경의 책 여행의 위안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겁니다. 평생을 물질 세계 탐구에 바쳤던 그가 마지막 작품에서는 오히려 그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질문들로 우리를 이끌고 있거든요. 이성과 신앙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인간의 기원은 미개함이었을까? 아니면 완벽함이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이런 거대한 주제들을 놓고 벌어지는 깊고 치열한 대화.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마지막 대화의 무대는 정말이지 상징적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힘을 품고 있는 곳, 바로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화자인 필랄레테스, 그리고 그의 두 친구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암브로시오, 또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이성으로 따져보는 회의적인 철학자 오누프리오죠. 이 세 사람은 곧 폭발할지도 모르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자연의 힘 바로 앞에서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대화의 문을 엽니다. 주인공 필랄레테스는 눈앞에 펼쳐진 이 극명한 대조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밑에서는 모든 걸 파괴해버릴 수 있는 원시적인 힘,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용암과 유독한 연기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실험실 혹은 지옥의 아가리 같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시선을 조금만 멀리 돌리면 그 파괴의 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져요. 인간이 오랜 세월 공들여 일궈낸 문명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가득한 세상이요. 저 아래 나폴리의 분주한 거리들, 황금빛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들판, 그리고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떠있는 아름다운 섬들까지. 이 풍경은 마치 창조와 파괴, 혼돈과 질서,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라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며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장엄한 풍경을 보며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압축판과 같다고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면 저 멀리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무덤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화산재에 묻혔다가 수세기가 지나 다시 모습을 드러낸 비극의 도시 로마의 헤르쿨라네움 유적이 있죠. 과거의 영광과 비극이 지금 이 순간의 삶과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들의 대화는 이제 눈에 보이는 풍경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철학적 탐구로 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에 대한 감탄은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속 풍경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화의 중심은 이 여행의 시작점이었던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돌아가죠. 그곳에서 화자 필랄레테스가 아주 신비로운 비전을 겪었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마치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던 그 환상 말입니다. 자, 그 비전은 과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암브로시오가 아주 날카롭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인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개한 야만인의 상태에서 시작되었단 말인가? 이건 필랄레테스의 비전이 제시했던 진보의 서사, 즉 인류가 오직 이성의 힘만으로 아주 천천히 발전해 왔다는 그 기본 전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지금부터 펼쳐질 인류의 기원을 둘러싼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충돌 지점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무지에서 지혜로, 미개함에서 문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올라온 진보의 서사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상태로 시작했지만 어떤 실수로 인해 불완전함으로 추락해버린 타락의 서사일까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때로는 우연이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신의 계획과 섭리가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주장하죠. 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이제부터 베수비오 화산 꼭대기에서 치열하게 맞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의 수호자 암브로시오가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끄는 신의 섭리가 있었다고 주장하죠. 그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이룩한 성취의 기록이 아니라 신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써내려간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는 필라레테스의 비전이 보여주었던 그 세속적인 진보의 이야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암브로시오의 첫 번째 주장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런 무기도 지식도 기술도 없이 그저 벌거벗은 인간이 태초의 자연에 덩그러니 놓여졌다고 말이죠. 주변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성이라는 걸 써서 불을 피우고 동굴을 찾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전에 이미 무언가의 먹이가 되거나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인류의 시작은 나약함이 아니라 완벽함이어야만 했다. 처음부터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의 신에 가까운 본능과 지혜를 부여받은 존재. 그게 아니라면 인류의 역사는 시작조차 될 수 없었다는 아주 단호한 주장입니다. 암브로시오가 그리는 역사는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신성 드라마 같습니다. 자, 제1막은 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2막에서 인간은 불순종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그 완벽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타락의 대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신성한 본능의 일부를 잃게 되고 바로 그 빈자리를 불완전하고 오류 많은 이성이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3막에서는 신이 이 진리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정 민족을 선택해서 신성한 지식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 이 모든 역사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기독교의 등장으로 장대하게 완성된다는 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신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걸까요? 암브로시오가 말하는 기적이나 계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섬세한 방식이에요. 신이 인간의 마음에 직접 속삭여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신은 물리적인 세계를 바꾸는 대신 우리의 인식과 감각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계획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내적이고 정신적인 방식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브로시오의 장대한 신성서사가 끝나자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제3의 인물, 회의론자 오누프리오가 논쟁에 뛰어듭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암브로시오가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 종교,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관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가 이 논쟁에서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적이나 인종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입니다. 오누프리오의 생각은 암브로시오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종교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경전의 전유물이 아니라 피부색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인 본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겐지스강에서 기도하는 힌두교의 경외심이나 메카를 향해 절하는 이슬람교도의 믿음 역시 암브로시오가 그토록 강조하는 기독교인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즉, 종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정신활동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오누프리오는 암브로시오가 신성시하는 구약성서에 묘사된 신 여호와의 모습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은 때로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기까지 하거든요. 오누프리오는 묻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시공을 초월한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존재, 즉 지고의 지성과 같은 존재일 수 있느냐고요. 오누프리오의 반론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는 조목조목 따져 묻죠. 첫째, 구약의 신은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릴 뿐만 아니라 마치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누가 더 센지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둘째,
특정 민족의 편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아이까지 모두 잔인하게 학살하라고 명령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편적인 사랑의 신일 수 있냐는 거죠. 그보다는 한 부족의 강력하고 변덕스러운 수호신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조차 인류 전체를 구원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상의 왕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면서 암브로시오가 제시한 신성한 서사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립니다. 오누프리오의 신이 너무 잔인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암브로시오는 정말 섬뜩할 정도의 비유로 맞섭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대대손손 유전되는 끔찍한 전염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감염된 가족이나 민족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라고요. 인류 전체의 영적 건강을 위한 일종의 필요악이었다는 논리입니다. 논쟁 중에 오누프리오가 차라리 유일신 사상은 이슬람이 더 순수하지 않은가 하고 넌지시 떠보자 암브로시오는 즉각 반박합니다. 두 종교가 그리는 사후세계, 즉 천국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는 이슬람의 낙원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맛있는 음식이 끝없이 제공되는 이 지상의 쾌락을 그대로 연장한 듯한 아주 감각적인 공간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기독교의 천국은 그런 육체적 욕망을 완전히 초월해서 끝없는 지적,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숭고한 성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각 종교가 꿈꾸는 사후세계의 모습 자체가 그 종교의 지향점과 수준을 보여주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이 증명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성과 신앙, 진보와 타락, 인류의 기원과 운명을 둘러싼 이 격렬하고 심오한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잠자코 듣고 있던 화자 필라레테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며 승자를 가리는 대신 양쪽의 주장을 모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아우르는 그만의 새로운 결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콜로세움에서 직접 보았던 그 생생한 비전, 즉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야만 상태에서부터 점차 발전해왔다는 그 생각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인류가 본래는 신성한 본능을 지닌 완벽한 존재였으나 어떤 이유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다는 암브로시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것이 현재 인류가 보여주는 위대함과 동시에 어리석음, 선함과 동시에 잔인함, 이 설명하기 힘든 모순적인 모습을 더 잘 설명해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가 도달한 위대한 통합의 핵심입니다. 신의 계시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던 내면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낯선 길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가리켜주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본능과 같은 것이죠. 필라레테스는 깨닫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주 멀리까지 데려다주는 정말 강력하고 훌륭한 도구이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요.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이성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순수하고 신성한 본능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이 기나긴 여정 끝에 도달한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의 나무로 상징되는 이성과 생명의 나무로 상징되는 신앙은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성이라는 지식의 나무는 신앙이라는 생명의 나무, 그 더 근원적인 토대에 깊이 뿌리내리고 접붙여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의 반대편에 서 있는 비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이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을 저 멀리서 비춰주는 등대 같은 안내자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신앙이란 우리의 차가운 논리만으로는 결코 가다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장 깊고 순수한 형태의 또 다른 이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책은 바로 그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